서울 강남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고급 저택 안, 하얀 벽과 높은 천장이 감싸는 거대한 응접실의 백만장자. 정인호가 혼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의 단풍은 가을의 깊은 숨결을 느끼게 했죠. 정인호의 깊게 패인 주름과 회색빛 머리카락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방금 태어난 손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벌써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아들 정태현이 미국으로 떠난 후 정인호는 손자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매년 아들의 기일만큼은 잊지 않고 지켰어요. 박비서, 내일 일정은 다 비워놨겠지? 정인호가 응접실에 들어온 노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강릉행 기차표도 예매해 두었고요. 정인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해도 안 걸은 적 없지. 아비 노릇도 할애비 노릇도 제대로 못했으니. 다음 날 아침 정인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 단정히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는 그의 슬픔을 대변하는 듯했죠.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도 그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인호는 창문에 맺히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 며느리의 눈물 어린 작별 인사,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때 자신이 조금만 더 이해해 주었더라면, 아들을 붙잡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정인호는 우산을 받아들고 천천히 대합실로 향했어요.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그의 고독한 뒷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였죠. 대합실의 긴 의자에 앉아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갓 태어난 손자가 있었어요. 기차 출발까지 아직 30분이나 남았군. 정인호는 중얼거리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시계는 10년 전 아들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며느리에게 선물했던 한 쌍 중 하나였죠. 나머지 하나는 며느리가 가져갔었어요. 정인호가 시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남루한 차림의 한 소년이 그의 앞에 서 있었어요.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소년은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작은 손에는 몇 개의 껌이 들려 있었죠. 할아버지, 껌 사실래요? 소년의 목소리는 어린 나이에 비해 묵직했습니다. 정인호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지갑을 꺼냈어요. 얼마니? 정인호가 물었습니다. 한 개에 500원이에요. 소년이 대답했죠. 정인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넸어요. 잔돈은 됐다. 소년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곧 껌 5개를 정인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럼 이거 다 드릴게요. 정인호는 미소를 지으며 껌 1개만 받았어요. 그때 소년의 시선이 정인호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엄마 거랑 똑같은 시계네요? 소년의 말에 정인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1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실마리가 이렇게 우연히 나타날 줄은 몰랐죠. 내 어머니가 이런 시계를 가지고 있니? 정인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근데 요즘엔 안 차세요. 병원에 계시거든요. 정인호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죠. 혹시 내 이름이 뭐니? 지훈이에요. 최지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정인호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깃들었어요. 며느리의 성은 전이었습니다. 최 씨가 아니었죠. 혹시 다른 사람일까? 하지만 그런 똑같은 시계를. 어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시니? 정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엄마 이름? 전은경이에요. 지훈의 대답에 정인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이름은 잊을 수 없는 그의 며느리 이름이었죠. 지금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세요.
정인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찾고 있던 며느리와 손자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최 씨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지훈아, 나랑 잠시 얘기 좀 할까? 정인호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인호 옆에 앉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저 껌 팔러 가야 해요. 오늘 병원비를 내야 하거든요. 정인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손자가 자신의 피와 살이 껌을 팔아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고 있었던 거였죠. 지훈아, 어머니는 어떤 병원에 계시니? 을지로 근처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이요. 간병인 아줌마가 돌봐주세요. 지훈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인우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어요. 내가 내 어머니를 좀 뵙고 싶구나. 괜찮을까? 지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정인우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예감이 일었어요. 강릉행 기차를 타고 아들의 묘소를 찾아가는 대신 오늘은 다른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기차가 출발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정인우는 더 이상 강릉행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무원에게 다가가 기차표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빗속에서 기다리는 지훈을 향해 정인우는 천천히 걸어갔죠. 지훈아, 할아버지가 병원까지 데려다 줄게. 괜찮을까? 정인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어른을 따라가는 것이 불안했지만 정인우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요? 그럼 껌 더 팔 시간이 생기겠네요. 택시 안에서 정인우는 지훈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지훈은 11살이었고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지 2년 전부터 간간히 껌을 팔거나 전단지를 돌리며 생활비를 보탰죠. 아버지는? 정인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가 미국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돌아가셨대요. 제가 5살 때니까 잘 기억 안 나요. 정인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아들. 정태현이 미국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6해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와 손자는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을지로의 작은 요양병원은 정인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초라했어요. 오래된 건물의 3층, 좁은 복도 끝에 있는 내인실 병실. 지훈이 가장 구석에 있는 침대로 정인호를 안내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누가 왔어요? 지훈이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여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마른 몸,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만이 그곳에 있었죠. 정인우는 숨을 들이쉬기 어려울 만큼 가슴이 아팠어요. 전은경, 그의 며느리였습니다. 한때는 활기차고 아름다웠던 여인이 지금은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었죠. 침대 옆 작은 서랍장 위에는 바로 그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인우의 것과 짝을 이루는 시계. 지훈아, 어머니가 이렇게 된 지는 얼마나 됐니? 정인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2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말도 조금 하고 저도 알아보셨는데 점점 더 안 좋아지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인우는 서랍장 위의 시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태연앤드 은경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확실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 그의 며느리 전은경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니? 정인우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대요. 돈이 많이 들어서 제대로 검사도 못 받았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죠. 간병인이 병실로 들어와 정인우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정인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에 서둘러 밝히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없었죠. 친지입니다. 상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간병인은 복도로 정인우를 안내했어요. 사실 이 환자는 보호자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오기 전에 미국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한국에 왔는데 초기에 입원비를 대신 내주던 분이 갑자기 안 오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저 어린아이가 껌을 팔아서 병원비를 내고 있어요. 정인호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정인호는 담당 의사를 찾아가 전은경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좁은 진료실에서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뇌 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초기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태가 많이 악화됐죠. 한국으로 이송된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요. 회복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정인호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태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은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다면 의식을 조금씩 찾을 가능성은 있어요. 정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상급 종합병원으로 옮기고 필요한 치료를 모두 받으려면 의사가 종이에 숫자를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정인호에게는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껌 파는 소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어요. 병원을 나와 정인호는 지훈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근처 작은 식당에서 지훈은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지훈아, 내 성이 최 씨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전씨잖니? 정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 국수를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아, 그건 아저씨 성이에요. 엄마가 미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주셨거든요. 아저씨? 정인호의 눈썹이 올라갔죠. 네, 최동훈 아저씨요. 엄마 친구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병원비도 내주시고 저도 돌봐주셨는데.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더 아프게 되자 안 오시더라고요. 정인호는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어요. 최동훈이라 나중에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혹시 미국에서 살 때 기억나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정인호가 물었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잘 기억 안 나요. 아빠 얼굴도 흐릿해요. 다만 엄마가 매년 아빠 생일날 같이 사진 보면서 울었던 건 기억나요. 정인호의 눈가가 젖어들었죠. 아들의 생일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으로 가려 했던 것이고요. 혹시 그 사진 아직 있니? 정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엄마 가방에 항상 들어있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 정인호와 지훈은 전은경의 소지품을 살펴보았어요. 작은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접힌 사진 한 장이 나왔죠. 정인호가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것은 아들 정태영과 전은경, 그리고 어린 지훈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태연, 은경, 그리고 우리의 보물 정지훈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정지훈 그렇다면 지훈의 본명은 정지훈이었습니다. 정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왜 울어요, 할아버지? 지훈이 물었습니다. 정인호는 지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지훈아, 사실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지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제 진짜 할아버지세요? 그렇단다. 내 아버지가 바로 내 아들이었어. 정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눈썹이 찡그려지며 정인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정말 제 할아버지세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찾아오셨어요? 정인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마음이 무거웠죠. 찾았단다. 계속 찾았어 하지만 미국에서 연락이 끊겼지. 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너와 어머니는 찾을 수 없었단다. 병실의 창문으로 비치는 석양빛이 전은경의 창백한 얼굴을 붉게 물들였어요. 지훈은 엄마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엄마가 가끔 할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의식이 있을 때 아버님께 미안하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정인호의 기억 속으로 과거가 물밀듯이 밀려왔죠, 아들. 정태연이 미국 유학을 결심했을 때 자신은 극렬히 반대했었습니다. 대를 이어 회사를 물려받기를 바랐던 정인호에게
아들의 선택은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다툼 끝에 정태현은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정인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망설이다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냈니? 지훈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잘 기억 안 나요. 다만 아빠가 항상 바쁘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매일 밤 아빠 기다리면서 저랑 같이 책 읽고 그랬어요. 정인호는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상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을까? 자신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그럼 사고는 어떻게 정인호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안 오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많이 울었죠. 그 다음에 뭔가 크게 다친 것 같았어요. 병원에 오래 있었거든요. 정인우는 당시 미국 변호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아들이 야근 후 돌아오던 중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소식.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는 찾을 수 없었다는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지훈의 작은 목소리가 정인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정인호는 결심한 듯 지훈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지훈아, 이제 할아버지가 너와 엄마를 돌볼 거야. 먼저 엄마를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고 너도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게 해줄게. 그날 밤 정인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슬픈 상황이었지만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았다는 안도감이 그를 감쌌어요. 그는 지훈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지훈은 엄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괜찮아. 내일 다시 올게. 그동안 간병인 선생님과 함께 있거라. 정인호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인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비서, 내일 아침 첫 일정으로 최동훈이라는 사람을 조사해줘. 그리고 서울대병원 VIP 병실을 준비해 내 며느리와 손자를 찾았네. 이튿날 아침 정인호는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소보다 더 활기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차 안에서 비서가 건넨 서류를 검토하며 그는 미간을 찌푸렸죠. 최동훈 전 조직폭력배 출신의 현재는 사채업자라 정인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은경이와 지훈이를 알게 된 거지? 비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미국에서 귀국 당시 공항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의식이 없는 전은경 씨를 도와 병원에 데려다주고 이후 병원비와 지훈 군의 양육을 도맡았죠. 그런데 약 1년 전부터 급격히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정인호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서류를 더 살펴봤어요. 최근에는 전은경 씨의 후견인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네, 회장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습니다. 전은경 씨 명의로 된 미국 부동산과 보험금을 위한 것으로 보여요. 정인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후 받았을 보험금을 노린 것이 분명했죠. 당장 변호사를 불러 그리고 서울대병원으로 가자. 병원에 도착하자 지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오셨네요. 엄마를 데려가려는 사람들이 왔어요. 정인호는 지훈의 말에 놀라 빠르게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고 그중 한 명이 간호사와 언쟁 중이었죠. 환자 이송 절차는 내가 진행하고 있다고요. 후견인 지정이 거의 완료 단계라니까.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인호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최동훈 씨? 남자가 돌아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시죠? 전은경의 시아버지 정인호입니다. 정인호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최동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죠. 시아버지라고요? 그럼 증거가 있으시겠네요? 최동훈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정인호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결혼 증명서, 그리고 우리 아들의 사망 증명서까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적으로 내가 이 환자와 아이의 보호자가 될 자격이 있죠. 최동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남자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물러섰어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인호는 차갑게 미소 지었죠. 물론이죠.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요. 내 며느리와 손자의 재산을 노린 당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겁니다. 최동훈이 떠난 후 정인호는 담당 의사와 이송 절차를 진행했어요. 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지훈이 물었어요. 정인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는 더 좋은 병원으로 모셔갈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될 거야. 지훈의 눈이 반짝였죠. 정말요? 학교요? 그런데 엄마는요? 제가 껌을 팔아서 병원비를.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마렴.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정인호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오후 전은경은 서울대병원 VIP 병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정인호는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하고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지우는 병원 근처 호텔 스위트룸에서 정인호와 함께 지내게 되었죠. 호텔방에서 지우는 오랜만에 푹신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꿈인 것 같아요. 정인호는 지훈 옆에 앉아 손녀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꿈이 아니야, 지훈아. 이제 우리는 가족이란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전은경은 최첨단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료진의 보살핌 속에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어요.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반응이 나타났고 검사 결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정인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병실을 찾아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경아, 지훈이가 어제는 새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단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금세 적응하더구나. 정인호가 전은경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비록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며느리가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훈은 정인호의 배려로 강남의 좋은 학교에 전학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밝고 씩씩한 성격 덕분에 빠르게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지훈이 학교를 마치고 병원에 왔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죠. 내가 그 환자의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법원에 이미 신청했다고. 최동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병원 행정실 앞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있었어요. 지훈은 겁에 질려 재빨리 정인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최 아저씨가 여기 와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정인호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최동훈은 여전히 행정실 앞에서 언쟁 중이었죠. 정인호가 나타나자 최동훈은 도전적인 눈빛으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보호자 행세를 최동훈이 비아냥거렸어요. 정인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씨, 당신이 처음에 은경이와 지훈이를 도와준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법적인 보호자로서요. 최동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당신 뭐가 필요한데? 돈? 내가 2년 동안 얼마나 그들을 돌봤는지 알아? 그래서 그 대가로 은경이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겠죠? 정인호가 차갑게 되물었어요. 최동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정인호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어요. 정 회장님, 법원에서 긴급 후견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회장님께서 전은경 씨와 정지훈 군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최동훈은 분노로 떨며 주먹을 움켜쥐었죠. 이건 불공평해. 내가 그들을 돌본 시간이 얼마인데. 정인호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그럼 왜 은경이가 더 아프게 되자 안 오셨습니까? 왜 지훈이가 껌을 팔게 내버려뒀죠? 당신의 진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두가 압니다. 이 말에 최동훈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를 악물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훈이 정인호 옆으로 달려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 무서웠어요. 정인호는 지훈을 안아주며 안심시켰죠.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와 엄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병원 복도에 서서 정인호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이자 손자다. 이제 내가 지키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후회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3개월 후 정인호의 강남 저택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꽃들이 만개했고 새들의 지저귐이 평화로운 아침을 알렸어요. 이제 이 집에는 정인호뿐만 아니라 지훈과 전은경도 함께 살고 있었죠. 정인호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재에서 회사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서재 바닥에 금빛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지훈의 목소리였죠. 그럼 들어오렴. 정인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훈은 학교 가방을 메고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교에 다니게 된 지훈은 날이 갈수록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죠. 오늘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장문을 써야 해요. 할아버지에 대해 쓰려고요. 지훈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인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어떤 내용을 쓸 거니? 비밀이에요. 지훈이 장난스럽게 웃었죠. 그리고 엄마 병실에 갈 준비 되셨어요? 정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전은경은 이제 집으로 옮겨와 특별히 마련된 병실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전문 의료진의 집중 치료 덕분에 그녀는 조금씩 의식을 되찾고 있었죠. 눈을 뜨고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가끔은 손을 움직여 의사소통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정인호와 지훈은 함께 전은경의 병실로 향했어요. 창가에 자리한 침대 위에 전은경이 누워 있었죠.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얼굴색과 조금 더 생기 있는 눈빛이 반가웠습니다. 은경아, 오늘은 좋은 하루구나. 지훈이도 왔어. 정인호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요. 지훈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전은경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기쁨을 전달했죠.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정인호는 뒤로 물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속에서 감사함과 행복이 차올랐죠. 비록 아들은 되찾을 수 없었지만 며느리와 손자를 통해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온 후 정인호는 지훈에게 손목시계를 건네주었어요. 바로 그 시계, 아들이 며느리에게 선물했던 것과 쌍을 이루는 시계였죠. 지훈아, 이제 이 시계를 내가 가지렴. 정인호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시계를 받아들었어요. 정말요? 할아버지 소중한 시계인데. 그래, 이 시계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잖니. 정인호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내 아버지의 시계였고 이제는 내 것이란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손목에 차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는 정인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스하게 만들었죠.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전은경은 휠체어에 앉아 처음으로 식탁에 함께 했어요. 비록 유동식을 먹어야 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도 큰 기쁨이었죠.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구나. 정인호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정인호는 문득 아들을 떠올렸어요. 태연아, 보고 있니? 내 가족을 찾았단다. 이제 내가 잘 지켜줄게. 시간은 흘러갔지만 서울역의 시계는 여전히 똑같은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계는 이별이 아닌 만남을, 슬픔이 아닌 희망을 상징하게 되었어요. 정인호의 손목에서 지훈의 손목으로 옮겨진 시계는 이제 새로운 시간,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계가 사람을 찾아주었구나.